안녕하십니까. 염벌리의 비밀노트 시작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죠. 12월이 되니까. 네, 이번 주 들어와서 막 영하권으로 떨어져가지고 네. 날씨가 이제 갑자기 추워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패딩 또 많이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예. 이제 확실히 이제 진짜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날씨. 계절이 뭐 겨울로 되니까 예. 증시도 상당히 추위를 타는 것 같습니다. 네, 증시는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는데 좀 예. 쉽지는 않네요. 네. 이번 주 시장도 보면은 뭐 썩 좋지 못했지 네. 않습니까? 시작 첫날은 좋았는데 계속 빠지더라고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하고 시작하시죠. 월요일은 사실 너무 좋았어요, 분위기가. 정말 이날만 같아라 할 정도로 정말 오랜만에 그 삼성전자가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데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날 5% 오른 거를 저도 거의 뭐 올해 들어와서 한 두 번째로 본 것 같아요, 연초 네. 이후로. 그리고 물론 이제 삼성전자 또 가면은 다른 기업들은 또 못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쏠리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 코스닥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피곤하셨을 텐데 1% 좀 빠지면서 어쨌든 기존의 주도주가 좀 빠지고 반도체하고 자동차, 현대차까지 급등하면서 대형 수출주가 이제 주도를 했는데 화요일 들어서는 조금씩 이제 분위기가 또 안 좋아졌던 게 코스피도 좀 빠지고 특히 코스닥이 그 다음날 2% 급락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파웰 의장이 연임이 됐는데 연임된 것까지는 사실 좋아요. 좋은데 인플레를 위해 수단을 다 쓰겠다. 한마디로 금리를 빨리 올리는 거 아닌가. 이 긴축 리스크가 너무 갑자기 커져 버렸죠. 그래서 이게 성장주에도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고 그다음 수요일 같은 경우는 코스닥은 좋았습니다. 코스닥은 또 상대적으로 좋은 분위기가 좀 이어졌는데 그 코스피는 일단 좀 부진했고 그렇지만 많이 빠지진 않았고요. 근데 그날 이제 이슈가 됐던 거는 좀 기다렸던 삼성전자의 그 이제 설비 투자 테일러 시의 파운드리 그게 드디어 이제 공시로 직접 공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확정이 좀 됐고 다만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그날 또 4,000명을 넘겨버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는 안 좋았고 목요일은 이제 양시장 모두 다 전반적으로 되게 좀 부진했었고요. 미국이 추수감사절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힘을 잃으면서 좀 빠져버렸고 특히 기준금리를 또 한국이 이제 연속해서 올리면서 조금 주가에 좀 부담으로 작용했고 그때 이제 목요일 날 좀 특징적이었던 거는 그 카카오페이였어요. 네. 카카오페이가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는데 그 기대감 때문인지 그 주가가 하루에만 18%나 수급 이슈로 급등을 했던 게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들어서는 물론 이제 뭐 무조건 이것 때문이라 볼 수는 없는데 우리나라가 좀 많이 흘러내렸잖아요. 근데 아시아 시장도 급락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남아공에서 뭐 변이 바이러스가 누 변이 바이러스 말씀이죠. 그게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거기서 끝나면 뭐 상관이 없는데 이게 다른 나라까지 좀 번지는 게 확인이 돼가지고 일단 뭐 국제보건기구에서 뭐 긴급 회의를 소집한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고 국채 금리가 급락을 해버렸어요. 금리가 급락하는 게 꼭 나쁜 건 아닌데. 결국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채권을 매수하니까.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좀 부정적으로 그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나스닥 선물까지 급락을 하면서 한국 증시는 사실 월요일만 좀 좋았던 것 같고 거의 그냥 일주일 내내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금리가 말씀대로 1%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뭐 이번에 금리 인상한다는 것은 예상은 돼 있었는데도 시장 영향은 꽤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예. 앞으로의 어떤 전망 영향 어떨까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금통위가 열렸는데 예상은 다 했죠. 사실은 이제 누구나 다 예상을 했는데 한국은 이제 이미 9월 달부터 긴축 모드에 다 이미 진입을 했었고 그리고 내년 1분기에 한 번 더 올릴 것을 좀 약간 시사하는 듯한 정확히 발언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증권가에서는 이제 해석을 하기로는 내년 1분기에 한 번 더 올릴 것 같다. 이주열 총재가 1분기 추가 인상 배제 못한다. 예, 그러니까 그 발언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이번에 근데 평가는 뭐냐면요. 생각보다 매판은 아니었다. 약간 좀 비둘기적이었다고 평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이제 배제를 못한다고 언급은 했지만 추가 인상 시기와 관련해서 아직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 그러니까 존재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고 국내 기준금리 결정할 때 국내 경기 여건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한국의 경기 내수나 이런 게 안 좋아지면 미국과 상관없이 그냥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리고 이 시장에서 만약에 추가 인상 우려와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이 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막 미국의 연준이 막 갑자기 긴축으로 너무 강하게 가면 시장이 막 폭락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연준이 시장과 소통해서 약간 늦추는데 한국은 사실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졸 총재도 뭐라고 했냐면 그런 일이 좀 발생을 하면, 그러니까 시장이 추가 인상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 소통을 좀 하겠다. 중앙은행과 좀 괴리가 있으면 약간 이제 연준 스타일로 좀 하겠다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 물론 금리 인상을 했지만 생각보다는 긴축적이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이번에 금리 인상 자체는 그렇게 시장에 뭐 큰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일단 뭐 내년 1분기에 경기가 생각보다 더 좋아지고 물가가 너무 올라가면 당연히 금리를 한 번 더 올리겠죠. 근데 한 가지 변수는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대선이 있잖아요, 내년에 3월에. 근데 공교롭게도 지난 이제 몇 번의 대선 기간 동안 대선 전에 한 2, 3개월 전에는 올린 적이 없어요. 거의 다 그냥 동결했어요. 과거 데이터상으로는 대선 전에는 금리를 올린 적은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변수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금리도 문제지만 이제 연임된 파월 연준 의장이 그 더 중요한 행보를 네. 보인다고 생각되는데, 일단 인플레 잡는데 뭐 주력한다는 이런 시사는 했지 않습니까? 뜻은 밝혔는데,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이제 그 기준금리 인상 시간표가 좀 빨라지고 그게 이제 긴축 모드가 되면서 글로벌 증시에도 좀 부담이 되는 네. 거 아니냐, 이런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그런 좀 리스크들 때문에 사실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 우리나라 증시가 약간 탄력이 떨어졌던 것도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너무 빨리 긴축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냥 물가를 잡겠다고 아예 얘기를 해버리다 보니까 네. 이거 경기를 좀 살려야 되는데 시장이 좀 약간 이제 움츠러들었던 거죠. 테이퍼링을 이제 이번 달 말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11월 30일부터 150억 달러씩 이제 매월 축소를 하는데, 일단 이거는 12월까지는 정해져 있어요. 이제 2개월에 걸쳐서 하고 나머지 구간에는 아직 결정은 사실 안 됐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거 300억 달러 축소할 수도 있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빨리 금리를 올려야 되니까 일각에서는. 그래서 300억 달러를 내년 1월부터 만약에 축소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이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거를 결정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물가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플레가 중요한데 바이든 대통령도 물가 잡아야 된다. 그래서 뭐 비축유 얘기도 한번 꺼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자기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니까 지금 40%대 지지율이다 보니까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유가나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을 좀 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물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물건에 대한 수요, 공급, 그다음에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데, 수요 중에서는 지금 가수요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번 주 이제 열리게 되잖아요. 금요일부터 시작인데 그걸 대비해서 가수요를 되게 많이 쌓아놨대요. 근데 이거는 결국엔 뭐냐면, 가수요가 많다는 얘기는 이게 이 가수요가 풀리잖아요. 예. 다시 떨어져 버려요, 가격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물가에는 나중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부정적이죠. 왜냐면 가수요 때문에 가격이 막 튀니까.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게 그 공급이잖아요.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근데 공급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당연히 병목 현상 때문인데, 사실 이것도 지금 이번 주에 그 삼성전자가 급등했던 배경도 사실은 그 마이크론 CEO가 언급을 했잖아요. 반도체 칩 공급이 부족이 완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공급 부족 리스크도 좀 완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점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면 물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그러니까 아주 상황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개선이 돼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그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도 고점 대비 한 10% 빠졌거든요. 예, 많이 내렸다고 물류비도 하더라고요. 좀 내려. 예. 이것도 물가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물론 이제 수요와 공급이나 이런 이제 물류비 측면에서는 좀 좋은 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물가가 이렇게 지금 이 고공행진하는 게 계속 이어질까, 저는 좀 약간 의문부호가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 게 그 관세 인하 지금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예, 미중 간에. 예. 예, 근데 그것도 기대 요인이죠, 사실은. 그렇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되면 우리한테도 굉장한 호재가 되겠죠. 굉장한 호재죠. 예, 왜냐면 이제 서로 간에 또 무역의 재개가 훨씬 활발하게 재개되니까 네. 우리나라는 두 군데 다 납품을 하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수출이 또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물가도 잡고 물량도 이렇게 늘어나면서 굉장히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어서, 근데 이거 이렇게 되면 좋은데 아직은 불확실하다는 게 좀 아쉬운 점. 그건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고 기대하는 내용이니까. 예, 기대하는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또 요즘에 달러 지수가 96 이상으로 상당히 강세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떤 정도인가요? 일단 달러가 지금 96 거의 97까지 올라오면서 정말 몇 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경신한 그런 상황인데, 당연히 달러가 올라가면은 국내 환율에는 당연히 부정적이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근데 최근에 그 달러 강세에 비해서는요, 원화가 그렇게 약하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보니까 10월 12일 날이 우리나라가 환율이 단기 최고점 찍을 때였습니다. 그날이 1200원까지 한번 찍고 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달러 지수가 94.5였어요. 네. 근데 지금 97인데 환율이 1190원이니까, 그러니까 달러는 올랐는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빠진 건 아닌데 옆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원화가 약한 게 아니라 달러가 너무 강했고, 달러가 강한 배경 중에 하나가 유로화가 너무 안 좋아요. 네. 유로화가 폭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의 이 또 격차, 이게 벌어지니까 유로화는 약하고 달러는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결국에 우리나라 원화는 큰 변동이 없었는데 달러를 그 위쪽으로 좀 만들었던 그런 좀 가장 큰 배경이었던 것 같고, 거기다가 또 뭐 요새 중국도 위안화는 또 생각보다 또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6년 만에 최고 강세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유로화가 너무 약해서 이 원인이 좀 발생했다라는 게 좀 시장에서 가장 크게 보는 중론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만 네. 이제 중국 위안화가 뭐 6년 만에 가치가 최고다, 상당히 강한데요. 뭐 1달러에 6.38 위안 정도인데, 이 정도면은 뭐 지금 중국 경기가 썩 좋지도 못한데 위안화가 가치가 강세이고, 또 위안화 가치는 우리 경제하고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좀 주가에 또 증시에 반영이 될까요? 일단 9월 이후로 달러가 상승을 했는데 위안화도 가치가, 이게 거의 이런 경우 본 적이 없잖아요, 사실. 네. 달러가 3.4 올랐는데 위안화가 1.3%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같이 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사실 경기가 안 좋거든요. 헝다, 전력 리스크, 이게 있으면 위안화가 당연히 약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이유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긴 있더라고요. 11월 16일 날 그 21세기 경제신문이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보도가 하나 있었대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건 우리도 바라는 바인데, 미국이 중국의 일부 관세를 낮출 수 있다는 루머가 좀 퍼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중국 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를 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위안화를 매도하는 게 오히려 부담스러운 거죠. 이게 진짜로 현실화되면 위안화는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루머가 하나 좀 퍼졌던 게 있었고, 그리고 중국 경기가 안 좋긴 한데 수출 증가율은 뭐 거의 역대 최고치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품 수지 흑자가 845억 달러까지 늘어났대요. 10월 달에. 그러니까 수입보다 이제 아무래도 이 수출이 많다 보니까 이 경상수지 이런 게 이제 확 벌어지는 거잖아요. 흑자가 나는 거잖아요. 무역 흑자가 나오는 네. 거죠. 그럼 당연히 위안화가 많이 들어오는 거죠.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서 위안화 수요는 늘어나는 거죠. 위안화로 바꿔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수출 잘 되고 수입 줄면 워낙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출이 워낙 잘 됐던 것도 하나의 좀 원인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2020년에 그 위안화가 한번 급등했던 적이 있었어요. 2020년에. 근데 그때 중국 정부 쪽에서 그 홍콩에 역외환율 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안화 유동성을 늘려버렸대요. 위안화 공급을 늘려버린 거죠. 위안화가 흔해지면 당연히 위안화 가치는 떨어지니까 그런 정책을 펼쳤는데, 올해는 그런 게 없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방관하는 거죠. 위안화 강세를 유도하는 뭐 약간 스탠스인데, 중국도 약간 수입 물가가 좀 부담스러운 예. 모양이죠. 그리고 지금 중국 소비가 너무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위안화 올리는 게 사실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무조건 정답이라는 건 아닌데, 이제 이런 배경들을 많이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위안화가, 우리가 좀 평소에 볼 수 없는 그런 달러와 위안화의 동반 강세가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나쁠 건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 시장은 요새 수급이 좀 꼬여 있어가지고 이런 좀 좋은 분위기가 반영이 안 되는 게 좀 안타까운 좀 상황입니다. 달러가 96 정도로 강한데도 또 외국인 수급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네. 매수세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간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배경은 반도체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사실 이 올해 11월 달에 들어와서 3조 넘게 샀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반도체예요.
전기전지에 집중됐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도 반도체를 많이 샀고요.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샀습니다. 8,954억. 뭐 집중 거의 1조 가까이 샀고 두 번째가 SK하이닉스를 3,951억 샀고 두 개 합치면 뭐 거의 한 1.3조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크래프톤을 1,623억, 카카오를 1,199억 샀고요. DB하이텍 역시 반도체입니다. 815억 샀고 SK를 679억, 카카오게임즈를 662억 샀고요. 그리고 KB금융을 641억 원 정도 샀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를 495억 샀고 LG디스플레이를 489억 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사실 SK랑 KB금융 제외하면 거의 다 IT 기업들이고요.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고 그러니까 거의 반도체 절반 샀고 나머지는 이게 딱 눈에 띄는 것처럼 그냥 카카오 그룹주를 사버렸어요. 아예 다. 카카오 게임즈, 뭐 카카오페이. 근데 이거 샀던 배경을 좀 알아보니까 특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이제 편입이 예정돼 있어요. 200에. 예. 그러다 보니까 수급 이슈 때문에 약간 이런 매수가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 기관이 많이 팔아서 좀 부담이 됐는데 네. 그런 와중에도 또 많이 매수한 종목은 어떤 것들입니까? 예, 일단 그 기관 투자도 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샀습니다. SK하이닉스를 1,176억 원 매수했고요. 카카오페이를 811억 샀고 포스코케미칼을 604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를 535억 편입을 했고요. 카카오뱅크를 423억 담았고요. 현대차를 342억, 그리고 이제 바이오 기업입니다. ST팜을 332억 매수했고 SK바이오사이언스를 238억. 그다음에 그 반도체 소재 업체예요. 솔브레인이라고 이 회사를 208억 정도 샀고 유진테크는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185억 샀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들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거의 반도체 위주로 좀 많이 산 것 같아요. 반도체하고 일부 바이오주 위주로 좀 골고루 편입을 했고 역시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그 카카오 그룹주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개인들은 이번 주에 어떤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습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번 주는 네이버를 좀 제일 많이 샀습니다. 이번 주에 네이버를 2,133억 정도 편입을 했고요. 두 번째가 셀트리온 1,064억을 좀 매수를 했고 기아가 942억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가 611억, 대한항공이 608억, 예.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가 552억 순매수가 잡혔고 포스코가 510억 들어왔고요. J콘텐트리가 488억, 그리고 LG화학이 474억, CJENM이 한 436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은 매번 이제 비슷한 패턴인데 이번 주에도 거의 좀 주가가 다 부진했거나 좀 어떤 이슈 때문에 급락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저가 매수를 했고 그리고 J콘텐트리 같은 게 되게 좀 특징적인 게 지옥이란 드라마가 사실 1등을 했는데도 이번 주에 좀 주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분들은 지옥 1등 때문인지 몰라도 좀 J콘텐트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매수를 단행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많이 오른 업종도 한번 살펴보시죠. 이번 주에는 이제 가장 많이 좀 올랐던 섹터가 그 스마트폰 관련 네. 기업들입니다. 이제 중국에서도 판매가 좀 늘어났던 데이터가 있는데 스마트폰 부품 섹터가 한 13%. 여기에 이제 카메라도 들어가고 다 골고루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골판지 회사들이 오랜만에 올랐어요. 한 4.06%. 그 다음에 삼성전자 중심으로 한 반도체 대표주가 3.61%. 그 다음에 이제 통신장비 회사가 3.48%, 진단키트가 2.19% 정도 반등을 했고 생명보험사가 한 2.07% 정도 올랐습니다. 그 유전자 치료제가 2.05%, 은행이 1.52% 정도 올랐고요. 이제 보톡스 기업들이 0.92%, 그리고 석유화학 기업들이 0.77% 오르면서 어쨌든 이번 주는 오랜만에 IT 기업들이 좀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 반도체 주가가 좀 좋은 편인데요. 뭐 주 후반에 들어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만은 지난주 초반만 하더라도 상당히 좋았는데 그렇게 약간 뭐 올랐던 배경은 뭘까요? 일단 이제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좀 올랐던 배경은 이제 모건 스탠리도 약간 의견을 바꿨더라고요. 저번에 그때 8월 달이었죠. 겨울이 온다. 네, 겨울이 온다고. 예. 근데 실제 겨울이 안 온 건 아니고요. 실제 반도체 현물가가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해서는 40% 가까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 이제 굉장히 또 혹독한 겨울이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겨울이 좀 짧을 것 같다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덜 춥고 좀 짧은 거죠.
그래서 내년 2분기까지는 반도체 가격 계속 떨어지고 업황 안 좋고 내년 하반기도 불확실하다. 이게 시장의 예상이었는데 바뀌었어요. 이번 주 들어와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년 1분기가 끝이다. 바닥이다. 그리고 2분기부터 반도체 고정거래가 올라갈 것 같다. 약간 이런 분위기로 갑자기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도 그런 뉘앙스의 보고서를 좀 써줬고, 예, 그리고 마이크론이 이제 주가가 연이로 올라갔습니다. 사실 매일 또 상승을 해줬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의견도 먹혔어요. 예전에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우리 공급 크게 늘릴 생각 없다고 해도 안 믿었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지금은 좀 믿는 분위기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건 뭐냐면은 아, 메모리 반도체 옛날엔 사이클이 이랬는데 삼성이 조절하면 이렇게 천천히 가겠구나. 그러면 이제 예측이 가능하니까 메모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우리가 가질 이유가 없어지고, 또 거기다가 메모리가 예전과 다르게 수요처가 되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점점.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뉴스가 뭐냐면은 메모리 쪽에서도 최근에 뭐 이 서버 쪽에서 투자 많이 할 거다. 이런 내용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갑자기, 그러니까 참 저도 이게 보면서 느끼는 게 도대체 2달 동안 제가 봤을 땐 크게 바뀐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때는 온갖 암울한 얘기만 다 쏟아 나오는데 지금은 또 좋은 얘기 나오는데 다 믿어요, 또 지금 분위기는. 그러니까 참 이게 기업은 그대로인데 시장이 생각하는 게 그 변수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그런 좀 좋은 분위기에 어떤 반전되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나 그 하이닉스 주가가 올랐고, 놀라운 건 하이닉스가 30% 올랐더라고요. 저점 대비해서. 그 정도로 D램에 대한 이제 걱정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제 7만 한 5천 원까지 올랐던 네. 삼성전자 주가가 막 7만 2천 대로 다시 또 빠져버렸는데, 이게 약간 추세적 상승이라고 하면은 또 따라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막 일시적에 했다면 또 박스권일 수도 있는데, 우리 이사님이 보기에는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저는 바닥은 찍었다고 봐요. 이제 바닥은 진짜 찍었고, 그 이제 약간 안 좋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아, 저점은 나온 것 같다. 대부분 이제 그 의견에 동의들을 하시는데, 추세 상승에 대해서는 좀 시간은 걸린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가기보다는 조금 더 한두 가지 체크할 것들이 좀 있나 봐요. 왜냐하면 내년 1분기까지는 D램 고정가가 떨어질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장의 예상이고 2분기부터 반등인데 1분기까지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폭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예를 들면 10% 빠진다고 지금 예상을 하는데 이게 뭐 5%만 빠졌어요. 실제로 확인을 해봤더니. 그럼 그때부터는 추세 상승이 나와버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15% 빠지거나 이러면 이제 완전 잘못 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세 상승이 아니라 또 무너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완벽하게 좀 추세가 전환이 되려면 그런 지표들을 좀 한번은 확인을 하는 과정은 좀 필요하다. 이런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저도 이제 몰랐는데 그 이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석 연구원님하고 방송을 하다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을 가장 선행하는 게요, 주가예요. 그러니까 되게 좀 신기한 게 주가가 제일 먼저 움직여요. 근데 그 주가를 움직이는 요소 중에 하나가 중국의 부양책이래요. 중국이 유동성을 풀어가지고요, 이렇게 돈을 좀 푸는 정책 있죠. 이걸 쓰면 반도체 기업 주가도 정말 같이 가는데 그 몇 달 후에 반도체 가격도 따라간대요. 결국엔.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보다 반도체 주가가 훨씬 먼저 가요. 사실은. 이게 이제 그동안의 데이터였어요. 근데 그걸 좀 앞서는 게 중국의 유동성,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확인하자 이거죠. 이것마저도 내년 초에 좋은 모습이.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도 내년 초에 한번 중국이 부양책 쓴다는 얘기를 좀 많이들 하세요. 그럼 실제로 진짜 내년 초에 중국이 부양책 쓰고 반도체 가격이 생각보다 덜 빠지고 이 조합이 맞아 떨어지면 이제 그때는 진짜 추세 상승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지금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뭐 이렇게 가파른 상승은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하다. 예,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10만 전자 언제 오나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좀 기대를 하는 게, 이건 이제 메모리를 얘기해 드린 거고, 이거 하이닉스는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일 텐데 삼성전자는 좀 다른 게요. 한 가지 변수가 더 있어요. 파운드리라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 언제죠? 3월인가 4월경에 상반기경이라고 했는데 파운드리 양산을 한다고는 했었어요. 상반기 중에. 그게 정말 성공을 한다고 하고, 지금 뭐 기사 찾아보니까 뭐 AMD나 이런 데서 수주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간간히 들리는데, 그게 되면 삼성전자는 이제 다른 기업이 돼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한번 파운드리 쪽에서도 우리가 계속 주목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염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순서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건 이제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원님이 자동차 담당이세요. 그래서 제목이 그 모빌리티 변화의 중심으로, 이거는 그 한경 컨센서스에서 그 무료로 보는 그 보고서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봤으니까 무료로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2022년도에 자동차 수요가 한 6% 증가할 걸로 전망을 해줬고, 전반적인 내년도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줬고요. 또 그 렌터카라든가 이제 카 쉐어링이라 그러죠. 뭐 이 우버 같은 거, 이런 업체들도 신차를 많이 구입을 하는데, 위드 코로나로 가면은 더욱더 이런 이제 야외 활동이 활발해지니까 여기서 신차 구입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전기차 시장은 여전히 가파르게, 21년도에 주인공이 유럽과 중국이었는데 내년부터 이제 미국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이 주도권이 점점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니까 미국에서 얼마나 잘 팔리느냐, 요게 전기차 쪽으로 좀 주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여기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 뭐냐면 PBV라고 있어요. 목적 기반 이제 자동차라고 하는데, 요게 뭐냐면 이제 리비안이 이번에 성공적으로 그 상장을 했잖아요. 근데 리비안이 주로 했던 원래 주력이 그 전기 밴, 아마존의 그 물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존에서 이제 택배하려고 사실은 이제 만들어 놓은 차인데, 그런 것들이 목적 기반 자동차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그 기아입니다. 기아가 아마,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다른 보고서로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기아가 내년에 이제 한번 시제품이 나올 것 같고 23년부터 본격적으로 좋은 제품들이 양산이 되니까 기아에 한번 이런 PBV 뭐 어느 정도 성과 나오는지 내년에 한번 체크를 해보자,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수소차도 좀 썼어요. 친환경 트럭 시장. 근데 트럭은요 사실 수소차가 좀 유리하대요. 왜냐면은 이 배터리가 되게 무겁잖아요. 근데 이 물건을 많이 싣기가 좀 힘들어요, 트럭 같은 데는. 근데 수소는 연료전지 하나 있으면 되고, 주행거리가 뭐 1000km씩 되니까, 그리고 5분 안에 다 끝나버리잖아요, 수소는. 그러니까 전기차를 만약에 트럭으로 운전을 했을 때는 시간을 벌어야 돼요. 이거 세워놓고 충전해야 되고, 주행거리도 짧고, 또 배터리 자체가 맞아요.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운송수단으로는 사실은요 이게 수소가 더 유리한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시장 규모가 작은데, 내년에 친환경 트럭 시장도 한번 개화가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주목을 해보자. 그러니까 여기, 그리고 수소차 하면 또 우리 현대차 그룹이잖아요. 거기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한번 보고서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로 넘어가는데 이번 주 증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부터 챙겨보시죠. 일단 월요일 날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11월 29일 날은